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대로 눈밭에서 죽을 셈이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제가 산길 한복판에서 마주한 것은 이미 온기를 잃어가는 여인과 그 곁을 지키며 울다 지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저 나무 한 짐을 더 해보겠다고 늦게 내려온 길이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저승의 문턱을 본 듯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녀린 여인이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버려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한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충격적인 배신과 탐욕의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얼어붙은 생명들을 품어 안으며 시작된 저의 기막힌 운명,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된 나무꾼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나무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가 어떻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조선의 어느 겨울밤보다 뜨거웠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만복입니다. 이름은 복이 가득하라고 지어졌다는데 사실 제 손바닥은 복 대신 굳은 살과 갈라진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이름조차 희미한 어느 상이슬개 외딴 초가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와 녹슬어가는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지요. 매일 새벽 별빛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오르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산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폐부 깊숙이 박히는 그 서늘함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무를 하는 일은 고독합니다. 굵은 참나무 밑동을 향해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탁, 탁 하고 산골짜기를 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경쾌한 노래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고독의 비명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도끼날이 나무의 살점을 파고들 때 전해지는 그 묵직한 진동을 저는 유일한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장작을 패고 나면 나무 냄새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그 냄새는 가난의 냄새이기도 했고 정직한 땀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저 나무를 베고 장작을 만드는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장작은 다른 나무꾼들의 것보다 유독 결이 고르고 잘 말라 있었습니다.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장작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제 순박한 얼굴을 보고 터무니없는 흥정을 해왔습니다. 이복의 나무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일이 비싸게구나. 저기 김씨네보다 비싸면 누가 사겠어? 저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무서워 늘 제 노력을 헐값에 넘기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최대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앞에 섰을 때의 위압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보가 내 장작이 불길이 좋다고 소문이 났더구나. 이제 힘들게 장터에 나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다 가져오너라. 그 말이 제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제는 그 춥고 무서운 장터에서 흥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은 저를 아끼는 척 허허 웃으셨지만 그것은 제가 스스로 수렁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감님은 장작을 독점하면서 제값을 쳐주기는커녕 장터 평균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푼돈을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저의 순박함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장작을 내려놓기 무섭게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시켰지요. 마침 담벼락이 무너졌으니 좀 고쳐라. 뒷간을 파야 하니 와서 돕거라. 저는 나무 한 짐을 갖다 주고 나면 해가 질 때까지 공짜로 부려 먹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제 손은 날로 거칠어지고 몸은 수척해졌지만 제 방 아랫목은 늘 차가웠고 배는 늘 허기에 시달렸습니다. 가끔은 억울함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게 다 복인 줄 알아라는 대감님의 말에 저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지 그 이유를 고민할 기력조차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노동을 도둑맞으며 고독한 굴레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뼈를 깎는 듯한 그해 겨울, 운명 같은 그날이 왔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추위에 떨며 비명을 지르던 날이었지요.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산길에서 저는 눈 속에 파묻힌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 하나와 그 곁을 지키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여인은 미동도 없었고 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들을 등에 업고 제 초가집으로 달렸습니다. 죽음이 등 뒤에서 쫓아오는 기분이었지요. 집에 도착해 아궁이에 불을 떼고 한 명이 덮기에도 부족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본래 유복한 가문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탐낸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시동생들은 증거조차 없는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수치라며 그녀를 산속으로 내쫓았습니다. 탐욕이 한 여인의 삶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순희 씨는 비록 몸은 쇠약해졌으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루 종일 산에서 해온 장작들을 마당에 쌓아놓는 모습을 며칠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최대감 집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돌아와 차가운 밥물을 마실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 씨, 당신은 지금 도둑을 맞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최대감의 곳간을 채우는 비단이 되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제 장작을 다 사주시니 고마운 일이지요. 순희 씨는 제 손바닥에 쥐어진 푼돈과 제가 쏟아붓는 노동의 시간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짚어주었습니다. 이 장작 한 단을 만들기 위해 산을 몇 번 오르내립니까? 최대감이 주는 돈은 산 아래 우물물 값보다도 못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해준 담벼락 수리는 장정 세 사람의 품삯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하기만 하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성실함이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장의 생리와 가치의 차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은 다 같은 장작이 아닙니다. 밥을 짓는 데 쓰는 나무와 쇠를 녹이는 데 쓰는 나무, 그리고 집안의 습기를 잡는 나무가 모두 다릅니다. 당신은 최고의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 헐값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벼랑 끝에 선 저를 밀어올리는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처음으로 제 손에 든 도끼가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뜻대로 제 삶을 내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순희 씨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장작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닥치는 대로 묶어서 팔았지만 이제는 나무의 수종과 건조 상태에 따라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만복 씨, 이번에는 최대감네 집이 아니라 장터 어귀의 국밥집 주인을 찾아가세요. 거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니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참나무 장작 한 짐을 지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처음에는 낯선 나무꾼을 경계했습니다. 이미 되는 데가 있으니 그냥 가시게. 하지만 저는 순희 씨가 시킨 대로 장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한번 태워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제 값은 그때 받겠습니다. 주인이 그 장작을 아궁이에 넣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놈 보게? 불길이 고르고 연기도 거의 없구나. 나무를 자주 갈아 넣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편할 수가 없다. 저는 그날 최대감이 주던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손에 쥐었습니다.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만복인의 장작을 쓰면 가마솥 물이 금방 끓는다더라. 그 집 나무는 눈이 맵지 않고 향이 좋다더라. 사람들은 이제 저를 찾기 위해 제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곡식을 사고 더 좋은 도끼를 사고 그리고 남는 돈은 장차 더 큰 일을 위해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제 창고에는
난생 처음으로 쌀 가마니가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최대감이 보낸 종놈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놈 만보가 어째서 요즘 대감님 댁으로 나무를 가져오지 않느냐. 은혜를 모르는 놈이로구나.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겠지만 저는 순희 씨가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님께 전해주게. 제 장작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제 값을 치르는 분들께 먼저 드려야겠다고 말일세. 종놈들이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순희 씨는 제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하고 내일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전략을 짜주었습니다. 만복 씨,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나무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파는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투박한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능한 나무꾼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순희 씨는 어느 날 저녁 모아둔 돈을 전부 제 앞에 꺼내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복 씨, 이제는 나무를 파는 게 아니라 불을 파셔야 합니다. 숯을 구웁시다. 숯은 장작보다 부피는 작지만 가격은 몇 배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숯을 굽는 것은 장작을 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애써 해온 나무들을 모두 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제가 알아본 장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와 가마를 만듭시다. 그녀는 이미 모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이슬게 거대한 숯가마가 들어섰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며칠 밤낮을 지사으며 불을 지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온몸에 배고 얼굴은 검댕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가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가마를 지킬 때 순희 씨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만복 씨, 저 가마 안에서 나무가 자신을 태워 숯이 되는 과정은 우리 인생과 닮았습니다. 우리도 시련을 견뎌내면 저토록 단단한 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가마문을 열던 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보석처럼 단단하고 은은한 자줏빛을 내뿜는 최상품의 백탄이었습니다. 장인이 하나를 들어 가볍게 두드리자 칭 하는 맑은 금소금이 산을 울렸습니다. 이것 보시오, 만복 씨, 성공입니다. 곧 제가 만든 이 숯은 조선팔도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화력이 일정하고 오래가며 냄새가 나지 않아 왕실에 납품하는 상인들까지 제 숯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하룻밤 사이에 귀신의 도움을 받아 벼락부자가 된 나무꾼이라며 시샘 어린 수군거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도움이 아니라 제 투박한 손과 순희 씨의 명석한 머리, 그리고 우리가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돈으로 넓은 땅을 사고 더 많은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산에서 나무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가마 앞에 서서 첫 연기를 마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와지붕 아래서 따뜻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리에게는 보드라운 비단옷을 입혔고 순희 씨의 손에는 더 이상 물말을 날이 없게끔 일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은 늘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만질 때마다 저는 과거의 가난을 기억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그 거침은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보다 귀한 것은 제 곁을 지켜주는 순희 씨의 단단한 마음과 기리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저를 시기한 최대감은 마지막까지 저를 무너뜨리려 책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광에 줄을 대어 제 숯가마가 산불의 위험이 있다며 헐뜯고 순희 씨의 과거를 들먹이며 저희 가족의 도덕성을 공격했습니다. 저 나무꾼 놈이 과부와 눈이 맞아 부정한 돈을 모았다더라. 고을 전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가슴을 졸이며 도망쳤겠지만 이제 제 곁에는 지혜로운 아내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직하게 모은 재산으로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을 돕고 광에 정당한 세금을 내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최대감의 협박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베풀었던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만복 씨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대감님이야말로 그동안 우리를 수탈하지 않았소. 결국 최대감의 비리와 수탈이 드러나며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탑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기리가 제게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나무 칼을 만들었어요. 아버지처럼 멋진 장인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기리는 제가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희 씨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기리를 번쩍 들어올려 가슴 깊이 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정말 멋진 칼이구나. 이 아버지가 네 꿈을 지켜주마. 저와 순희 씨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저희 세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그 자리는 조선에서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 속에서 얼어붙어가던 과부와 아이를 품었던 그 하룻밤의 자비가 결국 저라는 보잘것없는 나무꾼을 구원했다는 것을요. 그녀가 제 인생에 들어온 것은 제가 그녀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제게 보내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제 눈을 뜨게 했고 그녀의 사랑이 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따뜻한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위로의 상징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가끔 지게를 지고 산에 오릅니다. 산의 공기를 마시며 예전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지요. 추운 겨울밤,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 집 불빛을 보고 찾아오십시오. 여기 나무꾼의 진심과 여인의 지혜가 구워낸 가장 뜨거운 인생의 숯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나무꾼 만보기와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밤을 비췄던 그 따뜻한 숯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위로가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야담록은 잊혀져 가는 우리 예시야기를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깊은 밤,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조선의 야담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도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야담록이 우리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